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텐데요.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촉법소년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한 법리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촉법소년 관련해서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우선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예, 우선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건 나이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우선 소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이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촉법소년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사이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 보면은 14세 미만자의 같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예 형사처벌을 안 되지만은 그러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즉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네. 그 중에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데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그다음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다음에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의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의 위탁, 그다음에 1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마지막으로 단기 및 장기 소년 송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형사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한 종류이라는 것을 종류입니다. 소년법 그리고 이제 보호 처분을 통해서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처벌만 받는 그 연령대만 가리키는 것이 이제 촉법 소년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소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촉법 소년과 관련돼서 실제 뭐 판결들이 있을까요? 예, 촉법 소년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이제 판결들이 사실 있고 또 촉법 소년을 형사처벌을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른들이 촉법 소년을 이용해서 범죄도 많이 저지른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지금 이 시간에서는 과연 2013년도에 의정부 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촉법 소년들끼리 서로 촉법 소년이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중학생이니까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데 같은 1년 후배 학생을 괴롭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달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남으로써 이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인데요. 2009년 있었던 중학교 1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1년 중학교 후배가 4개월 동안 선배한테 온갖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폭행에서 왜 폭행을 당했냐 살펴보니까 후배가 지각을 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외박을 했다. 그리고 인사를 선배한테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제 꼬투리 삼아 가지고 그 1년 후배 학생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옷걸이로 전시를 때리거나 기압 자세를 시켜놓고 폭행하고 발바닥을 120차례 가격하는 이런 행위를 하였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따로 불러서 하기도 했지만은 어느 장소에 가서 같이 훈련하는 장소에 가서 이런 행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장소에 갔으면은 분명 거기 지도 교사가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교사가 제대로 감독과 감시를 하지 못해서 이런 폭행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특이하게 이 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민사 책임을 지는데 통상적으로 지자체, 경기도 교육청도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연대해서 물었는데요. 지자체도 학교에서 그리고 연수한 장소에서 교사가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과실을 들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도 같이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와 연대해서 2,2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그렇게 민사적으로 이렇게 내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이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었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같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의정부지원 판결을 사건을 말씀드리면 학부모, 그다음에 가해자 학부모 부모들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이 민사 책임을 같이 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가해 학생이 어떠한 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나름 뭐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소년법과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촉법 소년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뭔가 어린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서 뭔가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범죄가 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찾아보게 되는 그런 법률들인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학교 폭력의 실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요즘 또 학교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많은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내하고 교외, 그러니까 학교 내하고 학교 외에서도 약간 좀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죠. 교내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 안이 제일 많이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 13.5%죠. 복도가 그 다음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운동장하고 화장실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변호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특히 그 화장실에서 많이 이루어졌을 그쵸. 때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 수준이 좀 심각합니다. 그쵸. 예. 그리고 교실하고 이제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는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좀 낮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은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신체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이죠. 학교 밖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놀이터, 공원, 동네 골목, 공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학원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버 공간 이렇게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기 사이버 공간 인터넷하고 이메일 휴대전화 할 때도 어떻게 학교 폭력하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꼭 대면을 해가지고 폭력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카톡이나 그다음에 그쵸. 메신저로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다음에 누구를 모욕하거나 이런 글들을 전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이버상으로 상대방한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도 학교 폭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특히 그 17.3%를 차지하고 있는 동네 골목 공터, 네. 그다음에 뒷산 이런 데서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매우 중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교내와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 장소의 이제 비율이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장소마다 굉장히 좀 심한 수준의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뭔가 따로 관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예, 학교 폭력이 이제 이슈가 돼서 정말 그 우리가 스포츠 선수가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의 뿐만 아니라 그 인생뿐만 아니라 또 피해 학생도 같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학교 폭력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기준에서 제외한다, 체육 특기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등행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제한을 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학교 폭력이 성 범죄였다 이럴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간 학생 선수 등록부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 관계자가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 폭력이 특히 체육 특기생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제한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이제 뭐 촉법소년 관련돼서 덧붙이실 견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촉법소년이 10세에서 14세 미만 사이이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촉법 소년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나이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은 촉법 소년이니까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해서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즉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대를 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반영돼가고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춰야 되느냐 아니냐 이 이야기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아직도 그 논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제 교화의 측면이라든지 좀 계도의 측면에 맞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논의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